안녕하세요.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대에듀에서 관세사 1차 과목이죠. 내국소비세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내국소비세법 강의에 앞서가지고 우선 우리가 관세사 1차에서 내국소비세법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내국소비세법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내국소비세법의 관세사에서 내국소비세법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기 전에 먼저 관세사 시험 구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관세사는 아시다시피 크게 우리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객관식이고요. 2차는 논술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1차는 크게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도 같게 관세법부터 이렇게 4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내국소비세법은 요 1, 2차 과목 중에서 1차 과목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과목이죠. 내국소비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국소비세법을 이제 배울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과목에만 들어가 있는 점, 나아가서 객관식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관세사 1차에서, 관세사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저희 목표는 뭐 1차 합격이 아니고 이제 2차 합격까지 해서 자격증을 얻는 게 저희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가, 과연 그 기준점이 뭔가 또 한번 보면은 우선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획득해야지 통과할 수 있는 그 절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점 평균, 4과목의 평균 60점, 그리고 과목당 꽈락이 없어야 되거든요. 꽈락 점수는 과목당 40점입니다. 즉 뭡니까? 한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으시면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면은 몇 명이 합격한 거와 관계없이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1차를 통과하시면은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법상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 자체는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하고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1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도 절대평가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2차는 요 바로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 보시면은 다만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득점자 순이에요. 결국 뭡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합격 인원에 미달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우리가 당초에 공고했던 그 합격자 수보다 적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이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받는 사람이 합격자 수에 대비해서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득점자 순으로 그 합격 인원을 채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그 관세사 시험뿐만 아니고요. 제가 시험을 쳤던 세무사 시험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럼 과연 관세사 시험에서 내국소비세법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 내국소비세법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 보시면은 내국소비세법은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시험, 1차 객관식 시험에만 나온다는 점이 있었죠. 바로 그게 요겁니다. 첫 번째, 1차에만 나오는 과목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1차 시험, 만약에 어떤 시험이 공이 1차 시험, 2차 시험 동시에 적용하는 시험이면은 사실상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비중을 높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목표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 시험 합격이 아니고요. 2차까지 끝내놓고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얻는 게 저희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동일하게 1차 시험에도 나오는 과목, 2차 시험에도 나오는 과목의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저희 내국소비세법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차 시험에만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 2차에 동시에 나오는 시험에 대비해서 1차 시험에만 나온다는 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바로 이 1차 시험에만 나오는 과목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2차까지를 또 통과하는 게 저희가 목표지만, 목표인데, 1차 시험에 나오는 과목, 특히 이 내국소비세법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1차 시험에 통과는 뭡니까? 2차 시험을 가기 전에 관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 내국소비세법의 공부 전략,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강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내용에 있어가지고 깊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희 강의 내용하고 조금 별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깊이 있는 부분, 너무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세사 시험에서 내국소비세법이 차지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는 총 4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차 시험이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4 곱하기 40문제 하면은 총 160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총 1, 2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객관식 40문제고요. 그 다음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1, 2차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차 과목, 2차 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과목이 이렇게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1교시에는 이렇게, 2교시에는 이렇게 묶어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교시 총 80분 동안 내국소비세법 40문제, 회계학 40문제에서 총 80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80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이야기예요. 회계학하고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회계학의 특성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많다. 회계학 계산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좀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그 세무사 시험을 볼 때 회계학을 쳤고요. 이 회계학이 특히 2차 시험 들어갔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답이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딱 떨어져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회계학에는 그 회계학을 푸는데, 공부하는 데는 잘 모르겠지만 회계학을 푸는 데는 시간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부담감을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시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고 보면은 그 계산 문제도 조금 차분히 풀 수 있고, 한번 계산 문제를 풀 때 딱 정확하게 한 번만에 딱 답이 딱 떨어져야지만 우리가 문제 없이 그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회계학은 계산 문제가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즉 뭡니까? 회계학이라는 시험과 우리 내국소비세법을 같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우리는 내국소비세법에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즉 뭐예요? 내국소비세법은 그 계산 문제도
물론 나오지만 계산 문제보다 이제 말 문제라고 하죠. 그냥 이제 선지에서 그 글 문제 중에서 이렇게 답을 고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서는 충분히 시간은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국 소비세법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를 하고 그 남은 시간에 뭘 풀어야 된다? 바로 이 회계학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부가 아니고요. 시험 시간에 어떻게 시간 안분을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국 소비세법과 회계학을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친다라는 거. 해서 우리는 내국 소비세법에서 내국 소비세법을 푸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회계학에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바로 우리가 요 회계하고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친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과목이다라고 써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세무사이기도 하고 이제 다른 그 세무사 시험도 제가 그 강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내국소비세법 부분은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효자 과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의미에서 제가 최소한 투입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요 이야기가 아까 요거랑 연계되는 거죠. 회계학과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회계학은 계산 문제고, 계산 문제는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 되고,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내국소비세법에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국소비세법이란 과연 무엇이냐, 요 이야기를 조금 드릴 겁니다. 내국소비세법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뭐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국소비세법이라는 법은 들어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법 쪽에 세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세목에는 내국소비세법이라는 세목 자체는 없습니다. 내국소비세법이라는 이 세목이라는 게 없고, 우리가 내국소비세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관세사에서는 내국소비세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내국소비세법 안에는 크게 뭐 세 가지 세목이 존재한다 이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관세사 1차의 내국소비세법 과목에서는 무엇을 치느냐라고 봤을 때는 크게 뭐 세 가지 세목을 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부가세, 개소세, 주세,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이 우리 내국소비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국소비세법이라는 세목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관련 내국소비세법 안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 개소세, 주세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개수겠죠. 어떻게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갖고 부가세나 개소세, 주세가 40문제 중에 똑같은 포션을 가지고 있다. 뭐 30%씩, 33%씩이죠.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3분의 1씩 하셔야 돼요. 그 비중 자체를 부가세 3분의 1, 개소세 3분의 1, 주세 3분의 1로 똑같이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는 뭐예요? 바로 그 시험 40문제 중에 어떤 포션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 전략을 짜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내국소비세법의 지난 기출문제의 성향을 보면은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총 40문제 중에 30문제 내외를 가지고 있고, 개별소비세법과 주세는 5문제 내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40문제 중에 30문제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4분의 3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거의 75% 정도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나머지가 이제 40문제 중에 5문제, 40문제 중에 5문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거의 지금 관련 세목 중에 내국소비세법을 배운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부가가치세를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내국소비세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100이라는 시간이 있으면은 4분의 3만큼은 4분의 3시간만큼은 당연히 부가가치세에 투입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4분의
4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렇게 개별 소비세나 주세에 안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가가치세가 40문제 중에 30문제를 구성하고 있고 앞으로 제 강의도 부가가치세에 좀 더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치는 그 이유가 바로 요 관련 세목 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 방향입니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관세사 1차에 있는 내국소비세법 과목에 있어가지고 특성이라든지 뭐 시험이 어떻다는지 내국소비세법의 과목이 뭐가 들어가 있고 나아가서 내국소비세법 안에 그 세목의 포션 즉 그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수험생들이 공부 전략을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요게 제가 따로 한번 적어 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공부 방향이에요.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션 자체가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절대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제가 더 이상 두말할 것 없죠. 부가세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및 주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일단 포션 자체가 40문제 중에 10문제 포션이고 25%고 시험 100점짜리 중에는 25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개별 소비세 주세를 다 틀리고 뭐 부가세를 다 맞추더라도 뭐 통과하는 데는 1차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포션 자체가 이제 40문제 중에 적은 숫자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렵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부가세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세나 주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최소한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전제, 그 근방에는 바로 기출문제가 있겠죠.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에서 그 출제되었던 부분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쪽 그 부가세는 별도라 보이지만 개별 소비세나 주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출제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지를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1번부터 5번을 지난 기출문제에 나오지 않았던 문장으로 전부 구성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장들 자체가 다시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개별 소비세나 주세는 좀 효율적으로 즉 뭡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 및 암기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수업도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관세사 1차의 내국소비세법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에듀를 선택하셨고 시대에듀에서 나오는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내국소비세법 책을 봤는데요. 책의 구성이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법령입니다. 법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모여갖고 의견을 합치본 게 문자로 표현된 것이 바로 그 법령이잖아요. 그리고 이 법령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을 배운다는 것은 법령을 배운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각 세목의 법조문, 각 세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까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주세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건데 법조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법조문 위주로 구성됐다는 말이 뭡니까? 법의 내용을 그대로 와서 그 저자께서 서술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실제로 문제를 내면서도 객관식 문제를 낼 때 가장 좋은 거는 뭡니까? 바로 법령상의 문구 중에서 조금 다르게 단어를 다르게
다른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숫자를 21을 뭐 15일로 쓴다든지 즉 뭡니까? 그 기본이 되는 거는 바로 법령의 정확한 문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확한 문구를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각 세목 같은 경우에는 뭐 법조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좋다라는 거고요. 나아가서 우리 법령만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법만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령 및 시행규칙. 이때 말하는 법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 앞에 말하는 법은 법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요 법령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령, 법령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또 위임된 게 바로 시행규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서 위임되고 있는 대통령령에서 위임되고 있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및 나아가서 우리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통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통칙. 이 통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니고 요 법과 법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법원성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 통칙 같은 경우에는 그 국세청 내부 조직을 위해서 내부 조직에서 또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 조직을 위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그게 뭐 대외적으로 우리 납세자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칙도 저희가 실무에 나가면 많이 보거든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책은 법조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과 나아가서 뭐 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대통령령, 시행령, 나아가서 뭐 예규 통칙까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풍부하게 그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요 책만 보더라도 저희가 내국소비세법 시험을 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다시 제가 보시면은 장단점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의 법조문 표현을 눈에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법조문에서 문제를 낼 때는 법조문에서 단어를 다르게 내거든요. 그러면 눈에 익어 있던 법조문이 눈에 익어 있으면 딱 단어들이 이상하거나 어색한 단어들이 탁탁 눈에 보여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법조문 표현을 눈에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공부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정확하게 공부하는데. 왜냐면 법조문을 정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하는 장점이 있고 이 정확하게 공부하는 장점이라는 게 뭡니까? 추후에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볼 때 정확하게 선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단점이라고 보니까 크게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단점으로 뽑긴 뽑았지만 사실상 우리 뭐 그 관세사 시험의 요 책 구성뿐만 아니고 제가 세무사 시험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세무사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법조문을 순서대로 표현해놨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네이버에 보시면은 조세 법령센터라고 있습니다. 조세 법령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뭐 부가가치세법 1조부터 저 밑에 끝쪽까지 쭉 다 나와 있어요. 뭐 부가세뿐만 아니고 개별소비세, 주세 이 모든 부분이 쭉 다 나와 있는데 법조문이 1번부터 뭐 끝번이 80번이면 80조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법조문 1조부터 80조를 순서대로 그냥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열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내용 자체에서 보면은 그 앞에 뭐 5조 조문이랑 뒤에 80조 조문이 둘이 연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뭐 법의 법 조문 간에 연계가 부족하다라는 그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세무사 시험에서 나오는 그 기본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뭐 일률적으로 쭉 1번부터 끝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단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거 부분은 이 법조문 간의 연계 관련된 부분은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커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한 40강 정도 이론 수업을 할 거고요. 40강 중에 아까 관련 포션이 그 부가가치세가 4분의 3이니까 한 30강 정도는 부가세를 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5강, 나머지 5강 정도는 주세하고 개별 소비세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요 40강 이론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것은 당연히 그 법조문을 저희가 법령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법조문을 눈으로 익히는 거 바로 요거죠. 법조문은 눈으로 정확하게 익히는 것을 배우게 할 거고요. 볼 거고 나아가서 이제 이 법조문은 사실상 조금 불친절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관련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에 숨어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법만 봤을 때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 법조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눈으로 익히고 그 법조문을 조금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문장들 중에 분명히 포인트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단어 혹은 문구들이 있는데 그 문구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제 저하고 이제 이론 수업만으로도 끝내진 않을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나머지 뭐 OX 퀴즈라든지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저하고 하면서 그렇게 한 두 바퀴 정도, 세 바퀴 정도 돌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저하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또 복습을 하시고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실 때 요 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더라도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중요하다고 찍었던 포인트들이 눈에 탁탁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보여가지고 그때 그 강사가 앞에 있는 강사가 했던 설명들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하면은 성공적이고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해야 할 작업은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저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즉 뭡니까? 책에서 정확하게 책을 입체적으로 본다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들을 전부 다 암기할 것이 아니고 문장들 중에서 분명히 제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거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취지들을 떠올리시는 게 바로 입체적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내국 소비세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공부해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인데요. 이것은 객관식 문제 풀이 스킬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목표고요. 그 목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진행 방법이 나오겠죠. 진행 방법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법조문도 눈으로 익히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려면은 당연히 법조문을 봐야 되겠죠. 우리 책은 그런 면에서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법조문이 정확하게 그 문구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책을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책을 위주로 진행하고 관련 내용에 좀 보충적 설명이 필요하면은 판서로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정도는 이제 관련 PPT를 띄워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책 혹은 판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책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물론 그 법률상 연계는 있을 수 있어요. 연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난잡해지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을 순서대로 적용을 하고 나아가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다가 이 부분은 뒤에 어떤 부분하고 연계가 됐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뒤에 이거죠. 이론 먼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60강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40강 정도가 이론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먼저 1강부터 40강 정도를 이론 수업을 끝내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나아가서 OX 퀴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2023년도 기출문제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끝났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그 관세사 1차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국 소비세법이 가지고 있는 포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거기에 따른 전략,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은 끝이 났고요.
같고요. 지금부터 할 것은 간단하게 이제 객관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요것은 그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세무사 시험 객관식을 치러봤고 여러 가지 객관식을 치러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난치기 쉬운 단어들을 포인트로 접근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객관식에서 문제 출제하기가 가장 좋은 것은 그 법령의 내용들 중에서 단어들이 있어요. 일부 단어를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일부 단어를 고쳐서 출제하는 것이 가장 뭐예요? 쉽고 뭐 나중에 시시비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겠죠. 그런데 무작정 뭐 단어를 바꾸는 게 무작정 단어를 바꾼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문구들 중에서 그 헷갈리는 문구라든지 아니면 포인트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장난치기 쉬운 단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객관식 문제에서는 문제 내기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를 바꿔서 출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바꾸기 쉬운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숫자 같은 거 있거든요. 뭐 우리 흔히들 객관식에서는 숫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숫자가 나오는 것은 이런 거죠. 기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 일로부터 20일 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20일이라는 포인트. 그리고 20일이라는 포인트. 그다음에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전이냐 그 후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 후 이런 단어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 객관식 풀다 보시면요 단정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단정적인 언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답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결국에는 과학은 아니고요. 사회과학이라고 하겠지만 사회과학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과학은 예외라는 게 잘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과학은 물론 이제 어떤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그 일련의 합리적인 과정 자체는 맞지만 분명히 사회다 보니까 예외 상황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반드시라는 단어라는 게 뭡니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예외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조금 유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객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장난치기 쉬운 단어들, 숫자라든지 범위라든지 아니면 단정적인 어휘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문제의 선지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분명히 답이 하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짧은 문장 위주로 풀면서 차분히 꼼꼼하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짧은 문장 위주로 풀고, 그 다음에 차분히 꼼꼼하게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짧은 문장이 뭐예요? 우리 결국에는 내국소비세법은 계산 문제도 있지만 계산 문제보다는 절대적 비중이 그냥 말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장을 쭉 줘가지고 이 문장의 OX를 판단해보라 그런 건데 그 문장들 중에서도 1번부터 5번 선지들 중에 짧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문장들은 사실 읽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나가서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짧은 지문이 가장 짧은 것부터 판단을 하는 게 1번 전제고요. 대신에 지문이 가장 짧은 문장을 읽는다는 건 뭡니까? 판단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서 해야 될 게 바로 이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천천히 짧은 문장을 천천히 읽으셔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약간 모순된 이야기가 같죠.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풀어야 된다라고 들어가야 되는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천천히 풀으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바로 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선지가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만약에 3번 선지가 가장 짧아요. 3번 선지가 가장 짧은데 3번 선지를 정확하게 천천히 풀었어. 천천히 관련 문장을 풀어가지고 이게 3번이 만약에 답이다 라고 하면은 요것만 찍고 우리 나머지 거 뭐예요? 1번하고 2번, 4번, 5번 1, 4, 5, 1, 2, 4, 5번을 판단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런 데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요거 판단할 때는 시간을 충분히 투입을 하고 요게 정확하게 판단이 났다면 다른 1, 2, 4, 5번은 판단을 하지 않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거꾸로 이야기해서 만약에 1번 3번을 판단했는데 답이 아니고 4번을 판단했는데도 답이 아니고 2번을 판단했는데도 답이 아니야. 1번을 판단했는데도 답이 아니면은 5번 읽어요, 안 읽어요? 5번 읽는 거 아닙니다. 5번 안 읽고 그냥 5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한테는 선지가 4개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뭐 문제를 푸는데 빨리 날림으로 읽어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거기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천천히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짧은 문장의 경우에는 천천히 보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뿐더러 않을 뿐더러 그거 찍고 과감히 찍고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번은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론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하고 객관식에서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은 이론대로 저하고 열심히 숙지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려고 하시면은 객관식 문제 여기 저희 책에 있는 OX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요. 물론 저하고 풀겠지만 다 풀어보시고 이것도 부족하면은 다른 지난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지난 20 제가 할 건 23년도 거고 그 이전에 있었던 기출 문제들도 다 한번 풀어보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다른 시중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시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풀어보다 보면은 분명히 동일하게 이제 출제되는 부분, 즉 동일하게 출제된다는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저뿐만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몸으로 몸으로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뭐다? 바로 객관식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푸시고 문제 풀면서 남는 부분은 또 문제에서 나왔던 문장을 이론에서 한번 확인하고 문제에서 나왔던 것을 이론에서 확인하는 이런 작업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내국 소비세법은 발목이 잡는 과목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1차를 통과하는데 굉장히 효자 과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앞으로 이제 있는 40강 동안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한다면 충분히 큰 문제 없이 내국 소비세법은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맞춰놓고요.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이제 1강부터 부가가치세법부터 하나씩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